네, 안녕하세요. 멜로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피터 린치는 워낙 유명하죠. 마젤란 펀드를 13년간 운영하면서 단 한 차례, 한 차례를 하면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한 차례 손실도 없었고, 누적 수익률이 2007%라고 합니다. 2700%, 2700, 700% 27배예요. 1억을 내놨으면 13년 뒤에 27억이 돼 있다. 말이 27억이 돼. 엄청난 금액이죠. 두 번째 시간은 사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지만 작년 5월 달에 많이 녹음해 놨던 것을 다시 이제 국일 증권 경제연구소에 좀 허락을 받아서 분량이 20%까지는 저작권 위배가 안 되니까 마음껏 올려도 좋다라는 이제 허락을 좀 공식적으로 받아서 다시 이제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는 작년 5월 기준으로 좀 제 첨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1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봤던 모든 책 중에, 주식책 중에 정말 많이 봤거든요. 한 100권을 봤을 거예요. 근데 최고의 책이다, 역시 피터 린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는 제가 절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수익을 목표로 하는데, 다만 제가 이제 만약 유튜브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수익의 50%는 무조건 기부를 할 겁니다. 50%는 저도 어떤 개인적인 인센티브, 개인적인 동인이 있어야 좀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0%는 기부를 하고 50%는 제가 좀 유튜브 만드는 공수에 대한 대가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기부하는 영수증 같은 것은 증빙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제 영상 좀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1편에 이어서 5장의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는 내용으로 149페이지에서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럼 열심히 재밌게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부자, 성공적인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도 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그 피터 린치가 쓴 책이죠. 이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피터 린치는 그 워런 버핏을 가려서 좀 뜨지 못했지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그래서 마젤라 펀드를 13년간 단 한 차례의 손실도 없이 운영을 했고, 13년간 누적 수익률이 2700%입니다. 그러니까 1억 내놨으면 13년 후에 2700억이 됐다는 얘기죠.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의 전설을 떠나는 올가의 영웅 2편 읽어드릴게요. 1편에 제가 거의 너무 사당 많아서 많이 못 읽어드렸는데 오늘 많이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주식시장을 떠납니다 라는 이제 영상도 남겨드렸는데, 다 시작이 앞서서 오늘 진짜 날씨가 진짜 좋네요. 사람은 역시 그 비 온 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날씨가 우중충하고 흐리거나 그러면, 기온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이 좀 흐리고 그러면은 사실 좀 약간 디프레스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너무 날씨가 엄청 덥지도 않고 이제 더워지기 직전, 약간 더워지면 좀 짜증 나지만 오늘이 약간은 못 더워지려고 하는데 날씨는 참 좋은 날씨네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저도 좋은데, 약간 뭐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산행을 좋아하는데 산에 다녀왔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사는 게 별거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이렇게 햇살을 따스한 햇살을 맞으면서 그냥 산을 걷는 기분, 그러면 살아있으면 심장이 뛰면서 이런 기분이 좋은 이런 느낌을 느끼는 게 정말 살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많이 했고, 제가 이제 단기 투자, 단타 주식 투자 많이 하면서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한국 주식으로, 밤에는 미국 주식으로, 밤낮으로
단타를 갑자기 하게 되니까 원래는 조니 대표의 말을 듣고는 장기 투자를 하려고 했으나 장기 투자가 꼭 답은 아니네 라는 생각 많이 했고 단타를 좀 4월 달에 재미를 많이 봤었죠. 그래서 근데 요새 이제 5월 달에 이제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단타가 안 통했죠. 손실 보는 영상도 좀 보여드렸고 그러면서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또 제가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 엊그제 올려드린 영상으로 삼성전자를 단타치기 근데 이것도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굳이 하루에 10만원 벌려고 내가 또 역시나 시세 중독에 빠져 있는 게 하루 종일 그러니까 MTS 모바일 주식 앱 창을 들여다보고 있는 내 신세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마음 편하게 있지 못하고 이렇게 날씨 좋은데도 만약에 오늘도 만약에 일요일이었지만 오늘이 만약에 주중이었으면 이 좋은 날씨를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따스하고 그런데 이 좋은 날씨를 즐기지 못하고 내 삶이 너무나 서글플 것 같아. 그런 생각 많이 했어. 그래서 궁극적으로 스트레스 없는 투자 다 떠나서 인생을 우리가 투자하는 게 결국에는 돈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서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삶에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너무 이게 배를 골면서 행복할 수 있어. 그거보다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준이 있어야 행복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단타나 이제 시세 중독이 빠지면 행복한 삶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생각을 붙이게 되는 게 폭락장에 그러니까 최저가 매수가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가 현명한 투자者읽어 들었는데 거기서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하는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이 즐겨 사용하는 그 아주 폭락장에 누구나 공포스러워 할 때 그 최저가 매수가 맞는 것 같고 이제 피터 린치로 얘기하면은 턴어라운드 투자 종목을 선정해가지고 투자하는 거죠.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피터 린치가 제가 영상 한번 그 링크 아예 공유를 제 설명란에 해드릴게요. 그 영상 한 50분짜리인가 그것만 봐도 피터 린치의 핵심 사상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제 이걸 듣는 것보다는 그 영상을 직접 피터 린치가 강연 비슷하게 하는 걸 듣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거 듣고 이제 이 책 보고 있는데 책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상만 봐도 50분짜리만 봐도 피터 린치의 핵심 철학을 바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피터 린치가 또 이제 되게 나중에 우량한 기업들 생활 속에서 잘 발견한 걸로 또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또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그 영상에서 나오는데 주식을 살 때 여러분들은 진짜 저도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거든요. 물론 제가 그 객관적인 지수 5개년 인베스팅닷컴에 5개년 지수 정도는 하긴 하지만 그 정도만 확인하고 최근에 이제 재무제표,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 정도는 확인하지만 사실 그거 이상은 별로 안 봐요. 그 다음 최근에는 단타를 해가지고 그냥 모비스 건실하니까 삼성전자 건실하니까 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제 또 단타 하려고 하면 매일 들여다 봐야 되지. 1,000원 올라야 되는데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정말 불행한 것 같아요. 진짜 10만원 벌기 위해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있는 대로 받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밤낮으로 편하게 살지 못하고 이게 무슨 짓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피터 린치가 자기가 주식 살 때 여러분이 스마트폰 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걸 찾아봐요. 애플과 그 다음 삼성 거 살려고 삼성, LG 그 다음에 그 종목별로 삼성으로 정했다 그래도 삼성 내에서도 뭐가 낫지 하면서 엄청나게 고민하잖아요. 그 지인한테도 써봤는데 어땠어? 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모든 정보 블로그에 있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 다 모으고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매장 가서 또 매장에 대해서 또 한번 다음에 살게요 하면서 다 살펴보고 이런 모든 걸 거쳐서 스마트폰 하나 산다 그거죠. 냉장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TV를 하나 살 때도 그렇고 그런데 주식 그렇게 심사숙고해가지고 산다 그거죠. 그런데 주식을 살 때는 남들이 야 이거 사야 돼 라고 하면 그냥 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 놓치면 안달이 나는 것도 있겠죠. 이거 놓치면은 언제 사 빨리 사야지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사실 주식시장은
언제나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내가 오늘 놓친다 그래서 좀 아쉬울 수는 정말 저가 시장이었는데 약세장이었는데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또 그 기회는 또 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 한번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주식을 사기 전에 1분 명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분 명상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조용한 데 가가지고 혼자 딱 눈을 감고 그냥 1분 동안 눈을 감고 숨에 집중하는 거예요. 숨을 들어오는 숨과 숨이 들어오는 것 내쉬고, 그 다음 이것만 1분 동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이 이성적으로 돼요. 합리적 이제 감정이 가라앉고, 그래도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저가, 무조건, 그러니까 피터 린치처럼 미래에 엄청 성장할, 그러니까 종목들, 아마존 초창기 시절, 테슬라 초창기 시절, 넷플릭스 초창기 시절, 이런 종목들 발견하지 못할 바에는 이제 우량한 기업들, 마이크로 애플 이런 기업들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폭락장을 기다려서 충분히 저가일 때 사면은 그래도 많은 차익을 수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 다 덤빈다고 덤비는 건 아닌 것 같고, 특히 카카오나 우리 국내로 따지면 카카오나 네이버는 제 생각에는 오를 만큼 올랐어요. 그냥 제 말 듣고 근데 놀라울 줄도 몰랐죠. 제가 15만 원대 한번 영상 4월 초 중순에 한번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그때 제가 15만 원으로 책 실행한 거야. 나 그래서 카카오랑 50만 원 먹었어요 라고 올려드렸는데,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20만 원 됐잖아요.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니까 몇 %예요? 네, 엄청난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뭐 50만 원으로 만족할 게 아니고 한 몇백만 원 벌었을 건데, 뭐 그거를 아쉬워하진 않아요. 그거를 아쉬워하진 않아요. 근데 그때 아쉬워하는데 지금에서 20만 원에서 얼마나 더 갈까는 저는 약간은 의심스러워. 이미 버블이 끼어 있지 않을까. 너무 비싸서 이제는, 물론 더 갈 수도 있죠.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각자 판단하시는 거고, 저는 일단은 너무 고가의 제품을 사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어찌됐든 고가에 사게 되면 오르기만을 기다리면서 늘 또 시세 중독에 빠져 있을, 야, 카카오 좀 빠졌는데, 오우씨, 20만 원 샀는데 내리면 어떻게 19만 5천 원 됐나, 어떡하지? 사람들이 갑자기 팔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원래 19만 5천 원 다시 돌아다녔을 때, 야, 싸졌다, 빨리 사자라고 해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투자는 확실히 심리 싸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저는 이제 투자로 그냥 자유로운 투자, 그냥 마음 편한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진짜 굳혔습니다. 그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좀 행복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삶에서 피터 린치처럼 대성부르판 그런 이제 새싹일 때 그런 기업들은 좀 천천히 눈을 돌려가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강세장이더라도 그런 종목들을 잘 찾아내면은 충분히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천천히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근데 찾는데 시간을 더 할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량한 기업들은 저가 매수로 매물로 나오기를 그냥 천천히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내가 아깝게 번 돈을 굳이 시세 차익이 딱 높을 때 어설픈 가격에 들어가서 오늘은 오를까 내일은 내릴까 노심초사 하는 투자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라는 결론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행복한 기분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한 투자 정말 하고 싶으시면 제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터 린치 책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도 11분 정도가 지났네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시장에 붕괴할 것이라고 내게 알려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거는 5장 제목입니다. 5장 지금 시장이 좋은지 묻지 마라. 1편에서 잠깐 한 1페이지 정도 읽어드렸고 연달아 읽어드릴게요. 10월에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내게 알려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만일 사전에 시장 붕괴를 예측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식을 모두 팔았다면 시장은 이들의 매물 때문에 훨씬 더 일찍 붕괴했을 것이다. 해마다 나는 수천 개의 회사의 임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신문에 실린 금투자자, 금리 전문가, 연방준비제도 연구가, 금융예언가의 다양한 글을 읽는다. 수많은 전문가는 과매수 지표, 과매도 지표, 머리 어깨 패턴,
그렇죠. 풋콜 비율, 연방준비제도, 통화 공급 정책, 해외 투자를 분석하고 천체 별자리의 움직임이나 참나무에 낀 이끼까지 살핀다. 용하다는 로마의 점쟁이가 황제에게 훈족의 침략을 미리 경고하지 못한 것처럼 이들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일관성 있게 시장을 예측하지 못한다. 1973년과 1974년 사이에 발생한 주식시장 폭락 또한 사전에 경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학원에 다니면서 나는 시장이 매년 9% 오른다고 배웠다. 하지만 그 이후 시장은 1년에 9%의 성장세를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시장의 상승폭이나 등락 여부를 예측하던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원도 나는 아직 찾지 못했다. 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내릴 때 항상 놀랄 뿐이다.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어떤 면에서 경제 전반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호황과 불황, 금리의 방향 등을 예측해서 시장을 간파하려 한다. 물론 금리와 주식시장 사이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나 누가 금리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있겠는가? 미국에는 경제학자가 6만 명이나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정규직으로 고용된 직장인 신분으로 경기 침체와 금리를 예측한다. 만일 이들이 연속해서 2번만 정확하게 예측하였다면 지금쯤 100만 장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몫 챙긴 뒤에는 은퇴하여 바하마 제도의 아름다운 휴양지 비미니에서 자리 잡고 럼주를 마시며 녹색치 낚시를 즐기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알기로 이들 대부분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일하고 있다. 그만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리하게 꼬집어 말했듯이 세상에 경제학자라는 존재가 없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경제학자가 모두 쓸모없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경제학자는 예외이다. 특히 래퍼 곡선. 래퍼 곡선은 세금 수익과 세월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곡선과 달의 기울기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고 고철 가격과 재고, 철도 운송량 등을 조사하는 CJ 로렌스의 에드 하이먼과 같은 경제학자는 예외다. 실용적인 경제학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불황이 5년마다 찾아온다는 이론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호황과 불황의 패턴이 관찰된 적은 없다. 헌법에 5년마다 불황을 맞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을 리도 없다. 물론 불황이 시작되기 직전에 누군가 경고를 해준다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으니 무척이나 좋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불황을 정확히 예측할 가능성은 없다. 어떤 사람은 불황이 끝났거나 강세장이 새롭게 들썩이기 시작한다는 신호로 누군가 벨을 울려주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러한 벨은 절대도 울리지 않을 것이다. 상황이 명확해진 시점에는 이미 늦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1981년 7월부터 1982년 12월까지 16개월간 불황이 이어진 시기가 있었다. 실제로 나는 이 기간을 가장 무서운 때로 기억한다. 어떤 전문가는 조만간 우리가 숲속에서 도토리를 줍고 사냥과 낚시를 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이 기간은 실업률은 14%, 인플레이션 15%, 우대금리 20%를 기록했지만 나는 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예고해주는 전화를 한 통도 받지 못했다. 불황이 닥친 다음에야 내가 이미 이러한 상황을 예측했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불황이 오기 전에 나에게 먼저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Nobody knows 라는 말이죠. 투자자 10명 중 8명이 1930년대가 다시 온다고 단언하며 비관주의가 극에 달했던 시점에 주식시장은 복수라도 하듯이 반등했다. 갑자기 온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이죠. 지금 4월 달에 다시 2차 폭락이 온다 안 온다 했는데 지금은 보란듯이 반등했죠. 근데 저도 이제 다시 폭락한다라고 하지만 폭락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죠. 피터 린치도 인정하고 있잖아요. 저도 예측 못해요. 그래서 첫 번째 소 주제가 나오네요. 5장에. 소 주제는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최근에 금융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 종결되든지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직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비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자책감을 느끼고 지나간 사건에 다시 대비함으로써 심리적인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 10월 19일에 시장이 붕괴하고 그 이튿날 사람들은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 걱정하기 시작했다. 시장은 이미 무너졌고 그러한 사태를 예측하지 못하고서 또 살아남았는데 사람들은 시장이 또 무너질 것이라고 겁에 질려 있었다. 이번에는 당하지 않겠다며 사람들은 뒤늦게 시장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시장이 반등했을 때 이들은 또다시 당한 셈이 된다. 다음번 지난번과 절대로 같지 않다는 기막힌 농담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지난번의 일을 대비하지 않고는 배겨내지 못한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 마야인의 세계관이 떠오른다. 마야 신화에 따르면 세상은 4번 파괴되었다. 마야인은 세상의 파괴로 값비싼 교훈을 배울 때마다 다음번에는 대비를 더 잘하겠노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번에 일어난 위협에만 대비했다. 처음에는 홍수가 일어났다. 생존자들은 홍수를 피하고자 앞으로 숲으로 들어가 둑을 짓고 벽을 세웠으며 나무 위에 집을 지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숲으로 들어갔다. 두 번째로 세상을 파괴한 것이 불이었기 때문이다. 네, 처음에는 홍수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불이었어요. 이제 화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무에서 내려와 숲에서 가능한 한 멀리 달아났다. 이들은 바위 틈에 따라 돌로 새 집을 지었다. 그러나 머지않아 세상은 지진으로 파괴되었다. 네 번째는 세상이 무엇으로 파괴되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어쩌면 불황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마야인들은 네 번째 파괴에도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을 것이다. 세 번째 파괴 이후 다음에 올 지진을 대비하느라 너무 바빴을 것이기 때문이다. 2000년이 지난 현재 우리도 여전히 과거를 돌아와 보면서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위협을 걱정하며 살고 있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은 유가가 배럴당 5달러로 떨어지면 불황이 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러나 2년 전에는 유가가 100달러로 오르면 불황이 올 것이라고 걱정했다. 한때 사람들은 통화 공급이 너무 빠르게 증가한다며 두려워한 적도 있다. 이제 사람들은 통화 공급이 너무 느리게 증가한다며 두려워한다. 지난번에 겪었던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며 대비하다 우리는 불황을 맞이했고 불황이 끝난 뒤에는 지난번의 불황을 기억하며 대비하다 인플레이션을 맞이했다. 언젠가 인플레이션 대신 또다시 불황이 올 것이고 불황 또한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 이 시점과 이 책이 출간된 시점 사이에 불황이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다. 1990년이나 1994년까지 불황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에게 앞으로 시장이 좋을 것 같은지 묻고 싶은가? 두 번째 소호 주제는 칵테일 파티 이론입니다. 경제 전문가가 경제를 예측하지 못하고 증시 예측가가 주식시장을 예측하지 못한다면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개미들이죠.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는 것일까?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이제 시장 예측에 관하여 내가 만든 칵테일 파티 이론을 설명하겠다. 이것은 오랫동안 내가 파티 장소 한가운데 놓인 칵테일 테이블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나누는 주식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발한 이론이다. 상승 시장의 첫 단계에서는 아무도 시장이 다시 오르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나에게 다가와 내 직업을 묻는 이가 있으면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다. 그러면 이들은 공손하게 인사한 다음 슬그머니 자리를 옮겨버리거나 NBA 농구팀 보스턴 셀틱스의 경기, 다가오는 선거, 날씨 등으로 재빨리 주제를 바꾼다. 곧 이들은 가까이 있는 치과 의사와 치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여름엔 열, 모두 펀드 매니저와 주식을 논하는 대신 치과 의사와 치태에 대해 말하려 한다면 시장은 곧 상승할 것이다. 내 직업이 펀드 매니저라고 밝혔을 때 새로 인사한 한 사람은 내 주위에서 조금 더 꾸물거리다가 가로 열고 내가 말을 걸더라도 아마 주식시장이 무척 위험하더라는 이야기 정도일 것이다. 가로 닫고 치과 의사에게 간다면 상승시장이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칵테일 파티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주식보다 치태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시장은 첫 단계보다 15% 상승했지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장이 30% 상승세를 보이며 세 번째 단계를 접어들면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이제 치과 의사를 무시하고 저녁 내내 나를 둘러싼다. 주식에 열성을 보이는 사람은 잇따라 나를 구석으로 끌고 와서 어느 종목을 사야 하느냐고 묻는다. 치과 의사조차 어떤 주식을 사는 것이 좋겠냐고 물을 정도라. 파티에 참가한 사람 모두 이런저런 종목에 투자했고 지금까지 일어난 증시 상황을 토론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도 사람들은 내 주위를 둘러싼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들이 내게 어떤 종목을 매수하라고 가르쳐준다. 치과 의사도 세네 가지 최신 정보를 알고 있다. 며칠 뒤에 신문을 보니 그가 추천해준 종목이 모두 상승했다. 비전문가가 나에게 종목을 가르쳐주고 내가 이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고 후회하는 지경이 된다면 이것은 시장의 정점에 도달해서 곧 추락할 것이라는 확실한 신호다. 여기가 이제 제가 1편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1편에서 제가 이제 그냥 말로 했던 게 여기 딱 있네요.
서서 읽었던 부분이 여기네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3월 중순 하순에 아마 우리 코스피가 1500인가? 그렇게 하락했죠. 아마 그때는 주식시장 들어가자라는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카테일 이론처럼 언제 들어가자 했냐면 30%? 15%? 하락했는데 15% 하락 올랐을 때 아마 개미 15% 정도 올랐을 때 개미들이 일제히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포의 하락을 했어. 왜냐? 최저 바닥에서 반등 왔으니까. 한 15나 20% 아마 회복했을 때 지금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동학개미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정도까지 반등을 일으킨 게 제가 봤을 때는 동학개미가 맞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칵테일 파티 이론에 따르면 네 번째 단계에 접어든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추천하잖아요. 저도 비전문가인데 그 메디톡스 추천하고 그 JP 모건하고 AT&T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은 이제 시장의 정점에 달한 겁니다. 그래서 곧 추락할 것이란 확실한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제 얘기고, 여러분도 출근해가지고 직장인이시라면 아니면 자영업이시라면 직장 동료들이 주식이야 이거 여기 들어가야 돼 라고 이제 얘기한다. 아니면 자영업 하시는데 오시는 이제 손님들이 사장님 여기서, 손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거나 그 자영업 사장님한테 그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은 떠날 때입니다. 모든 걸 바로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책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 이론을 믿고 말고는 당신 마음이다. 나 역시 칵테일 파티 이론을 놓고 내기를 걸 생각은 없다. 시장 예측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훌륭한 기업의 주식, 특히 과소평가되었거나 소외된 주식을 사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이거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과소평가되었거나, 이거 저가 매수예요. 턴어라운드 종목이라고 했고, 소외된 주식이 바로 그 초창기 아마존, 초창기 넷플릭스 이런 거예요. 아무도 넷플릭스 누가 보냐? 라고 이제 소외돼. 관심 밖에. 있는지는 아는데, 있는지도 소위 몇 명 사람들만 아는 그런 주식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이 넷플릭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순간 이미 늦은 거예요. 오늘 다우존스 지수가 1000이든 2000이든 3000이든 지난 10년 동안 에이본 프로덕트, 베들레헴 철강, 제록스를 보유하였다면 메리어트, 머크, 맥도날드 보유했을 때보다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에 채권이나 MMF보다는 메리어트, 머크, 맥도날드를 보유했을 때보다 더 많이 벌었을 것이다. 했을 때 더 많이 벌었을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피터 린치는 소외된 주식들이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량주보다는 낫다. 맥도날드, 머크 이런 것보다는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거 확신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우량주들도 채권하고 MMF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수익률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것들도 약간 낮아졌을 때, 저는 애매하게 사는 게 싫어하지만 그래도 낮아졌을 때 사는 게 그래 채권 수익률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1925년에 건실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고 폭락과 대공황을 거치는 시기에도 계속 보유했다면 가로 열고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로 닫고 1936년에는 그 결과에 매우 만족했을 것이다. 여기까지 읽으면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로?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이 항공주를 포기했죠. 완전히 전량 매도해버렸죠. 근데 이제 이런 진짜 항공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1등 항공업은 남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세계에서 아무리 비행기가 안 뜬다 그래도 1등 항공사는 살아남겠죠. 1등 항공사. 아니 물론 이제 현금 여력이 있는 거대 공룡이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보잉이나 델타가 빨리 죽고 저가 항공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대한항공이 망하고 그 저가 항공 제주항공이나 이런 게 살아남을 수도 있죠. 진에어 이런 게.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금 주식 폭락하고 있죠. 저는 결국에는 손절해버렸지만, 만약에 저는 언제 살 생각이 약간 있긴 한데, 항공주는 상에 빠지지 말라 그랬지만 약간 있는 게, 만약에 이게 턴어라운드 될 것인가. 우리가 3월 말에 보면은 3월 중순경에 보면은 거의 무슨 이건 휴지 조각이다 싶을 정도 있었거든요. 2,000원 하고 이럴 때 있었어요.
대한항공도 13,000원까지 갔었나 그랬어요. 지금 18,000원 정도 하는데, 그러면 이 시기가 다시 도래를 한다. 만약에 다시 도래한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은 진짜 미래가 없다. 그래서 델타는 저번 주에 17달러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다시 회복해서 거의 19, 20달러로 회복했는데, 우리나라 돈을 따지면 17,000원까지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이게 진짜 역사상 최저점이거든요. 근데 이 지점까지 떨어졌는데, 이때 만약에 17,000원에서 주어요. 물론 이제 주어나. 근데 안 망한다라고만 가정하면, 물론 이제 2, 3년 뒤에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백신이 개발되고 완전히 없어져요. 완전히 물러가고, 그러니까 그래도 당분간 사람들 여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사람은 주식시장도 이렇게 바보들이 많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고 다녔지? 라고 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살아남는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시 여행주나 항공주가 살아나는 시점이 분명히 저는 한 번은 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약에 살아남은 항공사가 있다 그러면, 지금 진짜 휴지 조각일 때 사놓고 그러면은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는 거죠. 3, 4년 뒤에 만약에 여행이 다시 살아난다고 보면, 회사 근데 있어야 돼요. 회사 살아난다고 보면 분명히 제 생각에는 4, 5배는 오른다. 근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느냐, 망하지 않느냐, 망하지 않는 항공사를 골라야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한 번은 승부를 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근데 저도 두렵습니다. 공포가 너무 크죠. 과연 어떤 항공사가 살아남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방금도 제가 거대 공룡이 보잉이나 델타가 살아남을지, 아니면 저가 항공이 살아남을지 국내로 봐도 똑같아요. 이미 19년도 코로나 이전에도 그 적자에 시달렸던 그 항공사들이 만약에 다시 여행이 붐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주가를 회복할 것인가도 약간 의문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살아남은 항공사들은 주가를 많이 회복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적자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투자는 심리 게임이거든요. 그 코스탈로니, 그 계란이로는 되게 유명한 헝가리의 주식 투자자인데, 이분이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치 투자가 100% 맞다 그러면, 어떻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적자인, 매년 연속 적자인 이 종목 기업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과대평가가 될 수가 있지?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근데 왜 그렇죠? 그렇죠. 투자는 심리게임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야 돼.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 일반 개미들이나 사람들은, 특히 세력들 또한 안 보고 단타로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남은 항공사를 잘 선택해서 버티기만 잘 한다면 충분히 저는 승률이 있다고 봐요. 근데 무엇이 살아남을지는 모르죠. 그래서 저도 그건 진짜 본인이 선택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한다 그래도 근데 예측할 수 있을까? 이건 진짜 다소 운에 맡기는 건데, 하여튼 이건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오늘은 이 편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챕터 5장이 조금 더 남았는데, 한 3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남았는데, 좀 더 읽어드리면 시간이 좀 더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피터 린치, 그러니까 제가 요새 많이 느끼는 게, 어설프게 서점에 가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쓴 그 투자서를 보는 것보다는, 그 투자서는 어디까지 봐야 되냐? 그러면 그냥 계좌를 개설하고 매수 매도 방법을 배우는 것까지만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오히려 고전 올가의 영웅이나 그다음 벤저민 그레임의 현명한 투자, 이런 고전들을 읽는 게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훨씬, 진짜로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투자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벤저민 그레임이 서문에 아마 그렇게 써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 서문에 뭐라고 했냐면, 투자는 IQ나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고 원칙과 태도의 문제다라고 했거든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투자는 마인드